나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창밖으로 펑펑 내리던 눈발이 세상을 하얀 장막으로 뒤덮고 있던 그날,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강원도 평창의 깊은 산골짜기, 내 차는 굽이진 산길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다. 서울에서 3시간 넘게 달려왔고 내비게이션마저 간헐적으로 끊기는 오지였다. 이 고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백산그룹의 이름으로 이 청정 지역의 리조트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수천억 원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핸들을 움켜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예상치 못한 폭설로 계획보다 늦어진 일정에 초조함이 밀려왔다. 오늘 지역 유지들과 군수까지 모두 참석하는 중요한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들을 설득해 인허가를 얻어내는 것이 내 임무였다. 내 인생에서 이런 폭설은 처음이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설경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저 장애물에 불과했다. 가속 페달을 더 밟았다. 독일제 고급 세단이 미끄러운 산길을 힘겹게 올라갔다. 점점 불안함이 커져갔다. 서울을 출발할 때는 가벼운 눈발이었으나 산속으로 들어올수록 눈은 거세어졌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진작 돌아갔겠지만 나는 평생 한 번도 물러선 적 없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내가 백산그룹을 일으켜 세운 비결이었다. 비서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리려 했지만 전화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깊은 산속,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앞으로 5km만 더 가면 군청이 나온다. 그곳에서 미팅을 마치고 바로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3시, 약속 시간까지 불과 15분밖에 남지 않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그때였다. 앞쪽 급커브에서 갑자기 하얀 형체가 튀어나왔다.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차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 차는 통제력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굉음과 함께 의식이 흐려졌다. 에어백이 터지며 숨이 막혔다. 차가 기울어지더니 눈 덮인 계곡 쪽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계속되는 충격에 온몸이 아파왔다. 마침내 차가 멈췄을 때 나는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찬 공기와 눈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 이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손으로 만져보니 피였다. 도와주세요. 힘없이 중얼거렸지만 이 오지에서 내 목소리를 들을 사람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점점 추위가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평생 돈과 권력만을 좇으며 살아온 내게 지금 그 어떤 부와 명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문득 11년 전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나요? 이 모든 것을 얻고 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나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모든 것을 얻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행복했던가? 점점 의식이 희미해졌다. 이제 죽음이 멀지 않았다. 온몸이 저려오는 느낌.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점점 따뜻해지는 느낌. 저체온증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였다.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간신히 눈을 떴다. 차창 너머로 보인 것은 앳된 청년의 얼굴이었다. 청년의 볼은 추위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맑은 눈동자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마지막 힘을 짜내 창문 버튼을 눌렀다. 다행히 전기는 아직 살아있었고 창문이 조금 내려갔다. 도와줘. 내 목소리는 떨렸고 더 이상 말을 잇기 어려웠다. 청년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릴게요. 우리 집 가까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청년은 눈속을 헤치며 뛰어갔고 나는 다시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다시 누군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희미하게 눈을 떴다. 이번에는 청년과 함께한 여성이 서 있었다. 정신 차리세요. 차 문 열어드릴게요. 어떻게든 차 문을 열기 위해 애쓰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마침내 차 문이 열렸고 찬 공기가 확 밀려들었다. 준호야. 아저씨 조심히 끌어내. 여성은 아들에게 지시하며 내 상태를 확인했다. 내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이미 저체온증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두 사람의 도움으로 차에서 나왔다.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 그 외딴 곳에서 우연히 청년이 발견한 차량 사고. 이 작은 우연이 나와 여러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는 그 순간 누구도 알지 못했다. 카페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준호라 불린 청년은 재빨리 담요를 가져왔고
그의 어머니는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점점 의식이 또렷해지며 나는 내 생명을 구해준 이들이 산골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다. 잠시 혼란스러웠다. 이곳이 어디인지 내가 누구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다. 머리에 감긴 붕대를 만지며 어제의 일을 떠올렸다. 그래, 차 사고가 났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를 구해준 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방은 따뜻했다. 오래된 황토방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한결 잔잔해 보였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쑤셨다. 몇 번의 충격으로 등과 갈비뼈가 아픈 듯했다. 문이 열리고 나를 구해준 여성이 다과를 든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분명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많이 좋아지셨나요? 열은 내렸지만 상처가 완전히 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타고난 무뚝뚝함과 오랜 세월 형성된 거만함이 그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도 예의상 짧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곳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곳은 평창 깊은 산골의 소담 카페였다. 원래는 서울에서 살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10년 전에 산골로 내려왔다고 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찻집을 운영한다고 했다. 그녀의 눈에 스친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분명 아픈 기억이 있는 듯했지만 더 이상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어제 나를 발견한 청년이었다. 활기찬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청년의 밝은 목소리에 방 안의 분위기가 환해졌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순수한 눈빛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사업과 권력만을 위해 살아온 내게 이런 종류의 순수함은 낯설었다.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불필요한 주목을 피하기 위해 내 신분을 밝히는 것을 피해왔지만 생명의 은인에게는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는 백산그룹 회장 임석진입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다.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다. 무언가 이상했다. 백산그룹.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나는 그녀의 반응이 의아했다. 혹시 백산그룹을 아시나요?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이상하게 내 가슴이 무거워졌다. 침대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은 완전히 깨져 있었고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비서와 연락해야 했다. 지금쯤 내 행방을 찾기 위해 난리가 났을 것이다. 카페는 넓지 않았지만 정갈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으나 곳곳에 주인의 정성이 묻어났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설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았다.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나는 이 집의 단아함과 평화로움이 부럽게 느껴졌다. 내 집은 강남 한복판의 넓은 펜트하우스였지만 이상하게도 이 작은 카페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점심으로 주인이 내온 들깨 수제비는 놀랍도록 맛있었다. 오랜만에 진정으로 맛있다고 느껴지는 음식이었다. 백산그룹 회장으로서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만든 요리를 먹어왔지만 이 소박한 수제비가 더 마음에 와닿았다. 준호는 내 옆에 앉아 자기 이야기를 했다. 그는 엄마를 도와 함께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다. 생계를 위해 대학교 진학은 포기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밝은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눈을 치우러 나온 덕분에 그가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우연이 신기했다. 만약 그가 나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그 계곡에서 죽었을 것이다. 놀랍게도 그 순수한 우연이 내 목숨을 구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사함이었다. 오후가 되자 창밖에 눈이 그치기 시작했다. 나는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다. 전화를 빌려 회사에 연락했다. 비서는 내 실종 소식에 발칵 뒤집혔다는 말을 전했고 구조팀이 출동했다는 소식도 들려주었다.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헬기를 보내드릴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상태로는 헬기를 타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 아니,
도로 상황이 좋아지면 차를 보내세요. 지금은 여기서 쉬고 싶네요. 통화를 마친 후 문득 눈에 띈 것이 있었다. 카페 구석에 놓인 작은 책장. 그곳에는 오래된 책들이 꽂혀 있었고 그 사이에 낡은 액자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궁금증에 가까이 다가갔다. 액자 속 사진은 젊은 여인과 대학 졸업식 모습이었다. 여인은 분명 이 집 주인이었고 그녀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바로 내 얼굴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나는 그녀를 모른다. 적어도 기억나지 않는다. 내 인생에서 이런 여인을 만난 적이 없다. 하지만 사진은 분명했다. 나와 그녀, 졸업식 날의 모습이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나는 놀라 돌아섰고 그녀는 내가 사진을 보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이 교차했다. 내 머릿속에는 질문이 가득했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준호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침묵을 깼다. 엄마, 밖에 눈이 그쳤어요. 청년의 말에도 그녀는 반응하지 못했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준호는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도 혼란이 스쳤다. 아저씨, 왜 그런 표정이에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이의 말을 듣고서야 나는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사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사진 속 장면으로 가득했다. 나와 이 집 주인이 함께 찍은 대학 졸업식 사진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녀를 만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과거 기억의 공백이 갑자기 커다란 심연처럼 느껴졌다. 창밖으로는 눈이 그쳤지만 달빛에 반사된 하얀 설경만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경, 그녀의 이름은 이미경이었다. 27년 전 우리는 서울대학교에서 만났고 3년을 함께했다고 했다.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다니던 그녀는 열정적이고 순수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 사업상 필요한 지식은 모두 기억했기에 가족들은 개인적 기억의 부분적 상실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숨겼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항상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 했으니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준호는 그 미완성된 문장 뒤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준호는 내 아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24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해온 내가 전혀 몰랐던 내 아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달빛 아래 눈 덮인 산들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내가 여기서 사고를 당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다. 아침이 밝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겨우 한두 시간 눈을 붙였을 뿐이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미경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동작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는 듯했다. DNA 검사를 언급했다. 아무리 그녀의 말이 진실처럼 들리더라도 사업가로서의 본능은 확실한 증거를 원했다. 그녀는 조용히 동의했다. 어디까지나 준호를 위한 일이었다. 시사 시간에는 거의 말이 없었다. 준호가 합류했을 때도 어색한 침묵만이 방 안을 채웠다. 어른들 사이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의 얼굴과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다. 코의 모양, 눈의 생김새, 심지어 식사하는 방식까지. 내 어린 시절 사진과 비교해보면 놀랄 정도로 닮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며 눈이 그쳐서 기뻐했다. 그런 순진한 모습에서 내 어린 시절을 보는 듯했다. 권력과 부의 눈이 멀기 전 단순한 것들에 행복해하던 그 시절을. 아침 식사 후 미경은 준호에게 가게를 봐달라고 했다. 준호가 나가자 비로소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미국으로 떠난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의 일들, 내 부모가 그녀에게 돈을 주며 아이를 지우라고 했던 일,
그녀가 거절했을 때 가해진 위협들, 그리고 내가 돌아와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순간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슬픔, 후회가 복잡하게 얽혀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산골로 내려와 준호를 키우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홀로 자식을 키우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세월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업을 키우고 재산을 늘리고 권력을 쥐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내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의 존재는 전혀 모른 채 언제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인지 물었다. 미경은 오늘 저녁 함께 말해주자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스쳤다. 내가 준호를 데려갈 생각이라고 걱정하는 눈치였다. 황급히 그런 의도가 없음을 밝혔다. 준호는 당연히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했다. 다만 아들의 인생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미경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다. 그녀도 준호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하지만 뒤에 담긴 수많은 의문과 걱정이 느껴졌다. 내가 진정한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 산골과 서울을 오가며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백상그룹의 회장으로서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대화 중에 핸드폰이 울렸다. 미경이 빌려준 전화기였다. 화면에는 비서의 이름이 떠 있었다. 아마도 구조팀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일 것이다. 전화를 받기 전 미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선택. 전화를 받기 전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다. 이제 돌아갈 서울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놓쳐버린 시간을 다시는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비서의 전화를 받았다. 구조팀이 마을 입구까지 도착했다는 소식이었다. 눈이 많이 녹아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열렸고 내가 언제든 서울로 돌아갈 준비가 되면 대기하고 있겠다는 내용이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맑은 하늘 아래 눈 덮인 산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다. 미경에게 준호를 위한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DNA 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준호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보장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준호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한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창가에 서서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인생에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은 언제였을까? 부와 권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내 마음속에 항상 존재했던 공허함의 실체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아버지는 내게 강인함과 성공만을 가르쳤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징표라고 배웠다. 그래서 나는 모든 감정을 숨기고 오직 승리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미경과 같은 진실된 사랑, 그리고 준호와 같은 소중한 인연을 놓쳐버렸다. 저녁 식사 시간, 우리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준호는 내가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이 기쁜 듯했다. 식사를 마치고 미경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순간 아이의 표정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혼란, 놀라움, 의심, 그리고 마침내 어떤 희망의 빛이 그의 눈에 스쳤다. 준호는 많은 질문을 했다. 왜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지, 왜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 질문들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찔렀지만 최대한 정직하게 답변했다. 나의 기억 상실, 부모님의 방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준호가 마침내 잠든 후 미경과 나는 작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내일 아침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날이 밝았다. 짐을 정리하고 현관에 섰다. 준호는 나를 배웅하러 나왔다. 아이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다. 몸을 낮춰 준호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약속하마.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이제부터는 아버지로서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미경은 현관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다. 27년 전 내가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에 이번에도 의심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변했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머릿속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법률팀에게 준호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 내 삶을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집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 명화들이 걸린 벽,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생명력이 없었다. 이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 단지 백산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머무는 공간일 뿐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고 눈을 떴다. 재생된 에너지와 확고한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향한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다. 84세의 아버지는 여전히 정신이 또렷했지만 몸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서자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내가 산골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했다. 항상 그랬듯이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그가 나를 키운 방식이었다. 직접적으로 물었다. 27년 전 이미경과 내 관계에 대해, 그녀의 임신 사실에 대해, 그리고 내 기억 상실 이후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아버지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모든 것을 시인했다. 내 미래와 백산그룹의 명예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눌렀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차분하게 내 결정을 전했다. 준호를 내 아들로 인정하고 그에게 마땅한 법적 지위를 줄 것이라고.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여전히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다. 나는 이제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 삶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회사로 돌아와 법률팀을 소집했다. DNA 검사와 준호의 법적 인정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내 개인 재산의 일부를 준호의 이름으로 신탁할 것을 요청했다. 모든 것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했다. 사무실 창문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내가 쌓아올린 제국, 그것은 여전히 중요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에서였다. 권력과 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준호와 미경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서. 백산그룹의 회장실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의 기억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가슴 깊이 새겨진 결심은 더욱 선명해졌다. 오늘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결과는 내가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던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준호는 99.99% 확률로 내 아들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내가 쌓아올린 제국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였다. 그동안 부와 권력만을 쫓아왔던 나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고급 가죽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지난 며칠간의 변화를 정리했다. 법률팀은 준호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재무팀은 그의 이름으로 신탁을 설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따로 있었다. 나는 백산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대신 이사회 의장으로 전환하여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면서도 그룹의 중요한 결정에만 참여하기로 했다. 아버지는 내 결정에 격렬히 반대했다. 84세의 노인은 여전히 백산그룹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고 있었다. 그에게 사업은 곧 삶이었고 회사의 성장이 곧 가문의 영광이었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이제 내게는 준호라는 새로운 삶의 이유가 생겼다. 차가운 유리잔에 위스키를 따랐다. 옅은 황금빛 액체가 유리 표면에 반사되며 일렁였다. 한 모금 마시고 목을 타고 내려가는 알코올의 따끔함을 느꼈다. 지난 세월 동안 이런 위스키 한 잔의 값어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다. 기계처럼 일하고 로봇처럼 결정을 내리며 감정이라는 사치를 버리고 살았다. 사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비서는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 같으면 퇴근 시간까지 회장실에 머물던 내가 오후 3시에 나오는 모습이 낯설었을 것이다. 퇴근할 것이라고 짧게 말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주차장에서 직접 차 키를 받아들었다. 운전기사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같으면 운전기사가 항상 동행했지만 오늘은 혼자 운전하고 싶었다. 고급 세단에 시동을 걸고 서울의 복잡한 도로로 진입했다.
준호와 미경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으로 향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선물을 고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또 미경에게는 어떤 선물이 적합할지 더욱 막막했다. 고급스러운 선물은 그녀의 성격에 맞지 않을 것 같았다. 오랜 고민 끝에 실용적인 찻잔 세트와 따뜻한 목도리를 골랐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다. 내일 다시 그 산골 마을로 떠날 예정이었다. 이번에는 짧은 방문이 아니라 한동안 그곳에 머물 계획이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찾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싶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의 계획을 그렸다. 아침 일찍 출발해 점심 전에 도착할 것이다. 준호를 만나면 선물을 주고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미경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것이다. 앞으로 우리 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잠들기 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한때는 이 도시가 내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내 마음은 이미 산 너머 작은 마을에 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예정보다 일찍 출발했다. 도로는 지난번과 달리 맑고 건조했다. 차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강원도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내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 며칠 사이에 내가 알지 못했던 아들이 생겼고 잊고 있던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카페 앞에 차를 세우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은 마을은 평화로웠다. 눈이 많이 녹은 풍경은 지난번과 달랐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입구에 걸린 작은 종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내며 나를 반겼다. 문을 열자 익숙한 나무 향기와 차 향기가 섞인 공기가 느껴졌다. 미경은 안쪽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내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아마도 내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의심과 기대가 교차하는 것이 보였다. 마침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약속대로 돌아왔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머물기 위해 왔다고. 카페 한켠에 짐을 놓고 미경과 함께 차를 마셨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한 일들을 설명했다. DNA 검사 결과, 준호의 법적 지위 확립 과정, 그리고 백산그룹에서의 내 결정까지. 미경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준호가 집으로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고 그녀는 미소와 함께 동의했다.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북쪽으로 향하는 철새들의 행렬. 이제 봄이 오고 있었다. 나 또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준호가 웃는 얼굴로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제 막 시작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기대했다. 인생은 참 이상한 것이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은 가장 공허했고 몰랐던 존재가 내 삶의 의미가 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목숨의 진정한 값어치는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시간과 사랑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